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험에 5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1번에 1번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실무에 또 추가된다고 예고가 돼 있죠. 그래서 올해도 실무가 아니고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해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제가 시스템에 해보니까 확정일자 받는데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별도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2번은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등기 신청 전에 할 수 있죠.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후가 아니라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변경신고라는 것은 추후에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오타 고치는 게 정정신청입니다. 그래서 정정신청은 오타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지만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는 며칠 이내에 보고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보면은 있죠. 50번 한번 찾아볼까요? 50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는 며칠 이내에 보고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보고합니다. 그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시도지사에게는 언제 보고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보고받은 시도지사가 매월 1회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4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매년 1회입니다. 매년 1회 이상. 그래서 매월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이. 5번이 맞습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이 팩스죠.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통 수험생들이 보면 이게 1조 목적, 용어정의, 중개사항물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훨씬 점수가 10점 이상 더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그래서 점수 안 나오라고 저는 일부러 짜증나게 뒤에 거부터 먼저 해놨어요. 연습은 좀 짜증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 시험장에 가서 가슴 벅찬 희열을 느껴요. 그 순수에 따라 점수가 그렇게 차이 나는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건 정확한 실력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순서대로 보통 A형, B형이 있기 때문에 B형 걸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A형 걸릴지 B형 걸릴지 그건 모르잖아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B형은 순서가 좀 뒤에 게 먼저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보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아요. 점수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점수 다 잘 나오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라고 점수는 안 나오게 문제를 출제해요. 그 점을 생각하시고, 또 충격받고, 물론 충격받고 포기하는 분도 많지만 포기만 안 하면 충격받는 게 좋겠죠. 지금 다 뭐 80점 이상 나와버리면 공부하겠냐고. 여러분들 안 하면, 지금 한 달 동안 안 해버리면 또
실제 시험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2차만 응시하는 분이 23,0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절반은 떨어져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2차도 한 과목은 최소한 어렵게 나옵니다. 뭐 어떤 과목이든 제가 무조건 공인중개사법이 어렵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도 한 4문제 정도, 4문제 정도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90점 이상 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공인중개사법 뭐 어떤 분은 100점 받는다 이렇게 목표를 하는 분도 있는데 목표는 100점 하면 80점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2번도 이게 각종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현재 4개가 있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미 국회가 통과됐고요. 10월 초에 공포되면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99%입니다. 근데 혹시 나오면 이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준용합니다. 내용을. 그래서 크게 따로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번에 개정된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10월 달 제가 강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공포를 해봐야 알지. 지금 100% 제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이미 국회 통과돼 가지고 개정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은. 자, 2번에 위원회에 비교인데요.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항상 원칙적으로는 홀수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자, 그 다음에 2번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다 위원장 포함입니다. 근데 4번이 좀 논리적으로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은 좋은데 30명 이하라고 하면 딱 30명이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은 30명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가부동수가 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30명은 안 한다고요. 이거는 좀 법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법 잘못 만든 게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지금 300명이잖아요. 원래는 299명이었는데 짝수가 되면 원칙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30명이라고 돼 있어요. 좀 불합리하지만 법조문에 30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요.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7일 이내에. 그래서 이런 틀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 가지고 한번 법조문을 찾아보시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답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매제도입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죠.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처음에 어려운 거 나오면 짜증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뒤에는 그냥 대충 해가 점수가 10점 넘게 차이가 나나 봐요. 3번까지도 어렵습니다. 이게 경매도 어려워요. 경매 파트가. 그래서 지금 경매 파트를 다 하기 힘들고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파트는. 경매는 법조문이 330개 조문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51개 조문인데요. 공부할 분량이 10배가 넘는데 시험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자, 1번 공매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가 없다 했는데 신설됐습니다. 2016년 12월에 신설돼가지고 지금은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는 아직도 인도명령제도는 없습니다. 명도소송밖에 없습니다. 인도명령제도는 공매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경매의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10%가 아니라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그 10%가 아니에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기출문제 나왔던 거 27회 때 나왔던 걸 보면 최저매각 가격이 2억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다. 2억 5천만 원을 써내려면 여기에서 보증금을 얼마를 냅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을 낸다. 그러면 남은 잔금이 2억 3천만 원이죠. 2억 3천만 원 이상 써낸 사람만 자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다고, 2등이 될 수 있다고. 왜 2등을 뽑느냐?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그러면 2등한테 2억 3천에 팔아도 결국 이걸 1등에게 안 돌려주니까 두 개 합하면 1등한테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순위 매수신고는 이 자기가 써낸 금액의 그 10%를 뺀 게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뺀다고요. 또는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내야 된다고요. 그 10%라고 하면 2억 5천 써냈으니까 2,500만을 뺀 금액이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자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10%가 아니라 보증금을 뺀 금액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자순위 매수신고 이렇게 쳐봐도 이거는 나와 있을 겁니다. 경매하는 분들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2번에 보면 공매보증금은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공매보증금은 입찰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이 아니라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이 매각 예정가격이라는 게 경매에서는 최저 매각가격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법마다 용어가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다르게 쓰잖아요. 건축허가라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말을 다르게 씁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 매각가격 저감 없이가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저감해서 깎아가지고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된다. 그 상당한 금액이 법원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지금 20%, 서울 경기는 20%, 인천, 강원, 대전 30%죠. 뭐 어느 지역에 20%냐 30%냐 그것까지 묻진 않아요. 근데 법원마다 달라요. 전국에 59개 법원에서 경매를 실시하는데 법원마다 20% 깎아주는 데도 있고 30% 깎아주는 데도 있다. 자, 20% 깎아주면 만약 1억이면 20% 깎아주면 8천만 원, 그 다음에 6천만 원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20% 깎아줘요. 그러면 6,400만 원, 또 유찰되면 여기서 20% 깎아주니까 5,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를 깎아준다고요. 법원별로. 자, 그래서 유찰된 경우에는 유찰돼서 새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근데 매각 장대금을 내지 않아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저감률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4번 포상금 제도입니다. 이거 옛날에 이와 유사한 문제 포상금 계산하는 거 최근에 3번 출제됐고요. 기출문제도 답은 1번이죠. 4번에 기억은 뭡니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죠? 기소 중지, 불기소,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포상금 못 받고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 받죠.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아요.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데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못 받아요. 공소 제기라는 말이 재판의 회부입니다. 재판의 회부. 재판의 회부만 하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든 선고 유예를 하든 벌금형을 선고하든 다 포상금 받는다고요. 그래서 기억은 포상금 못 받습니다. 기소 중지니까. 니은은 이중등록 포상금 못 받아요. 포상금 받는 거 3가지잖아요.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여, 무부양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자 또는 양수 대여받은 자만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리언도 보상금 못 받습니다. 디귿은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시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지만 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받는다 했죠. 두 명이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둘이가 동시에 가서 신고했기 때문에 합의가 없으면 25만 원씩 나눠서 주죠. 균분 25만 원씩 받습니다. 디귿은. 리얼은 불기소 처분하였다. 불기소 처분했다는 말은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상금 리얼도 못 받습니다. 미음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되지 발각된 후 하면 보상금 못 받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지금 디귿 하나만 보상금 받습니다. 틀렸으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계산하는 게 3번 나왔다고 최근에 기출문제에. 4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했는데 1번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업무정지가 아니고 이거 빼고 2개 빼고는 모두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업무정지죠. 2개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한 경우 2개만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업무정지다. 그 다음에 2번은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무조건 5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요된 비용만 지불합니다. 그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급하죠. 자, 그래서 지금 비용 지불됐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50% 위약금 준다. 중개보수를 준다. 이런 말은 X죠. 그래서 2번 X입니다. 비용, 소요된 비용만 지불합니다. 3번도 지난 3회 모의고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율에서 정한 최고 한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죠. 이거 지난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했던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을이 있으면 전속을 맺었는데 법정보수가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게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약정을 80만 원으로 약정할 수도 있고 약정을 200만 원으로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을에게 전속을 맺어놓고는 병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갑은 을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얼마 주냐고요. 지금 을이 계약을 성사시켜도 80만 원밖에 받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약금도 요율에서 정한 최고 한도, 법정 최고 한도를 위약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80만 원만 위약금 주면 되겠죠. 지난주에 있었죠. 이 문제 유사한 이런 내용 있었잖아요. 그 문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 51개 조문에서 지금 수없이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그건 사실 본인이 알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정확하게 기본서를 봐야 되냐, 서브노트 봐야 되냐, 공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어느 정도 지금까지 공부를 했다면 어느 정도는 기본은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험 볼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어요. 단원별도 보려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40문제면 전범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풀어보고 틀린 거 왜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다시 서브노트를 찾든 기본서를 찾든 찾아가 가지고 그 내용이 왜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한 10회분만 모의고사 풀어보면 전부 8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가 좀 어렵지만 보통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모의고사 어려우니까 기출문제만 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아요. 물론 실제 시험은 기출문제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만 연습하다 보면 조금만 방향을 틀어버리면 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도 좀 풀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도 진리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야 돼. 나한테 맞는 방법은.
자, 4번입니다. 4번. 정보공개는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통지해야 되는데 통지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은 1개월에 해당됩니다. 인터넷에 이런 것도 올리더라고. 이거 업무정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2주일에 1회 이상 이거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데 기타 등등에 있어요. 예를 들면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안 해도 업무정지인데 구체적으로 업무정지라는 규정 없어요. 기타 등등에 들어간다고요. 이 명시적 규정 없는 거는 전부 기타 등등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에 들어가서 업무정지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타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일단 5번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만 있고 동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피한정 후견인과 계약해도 되고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해도 되죠. 민법 내용인데요.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피성년 후견인은 설령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성년 후견인하고 계약하면 안 되고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해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금치산자였죠. 민법에서는 5년 전에 바뀌었고 공인중개사법에는 올해 4월에 바뀌었습니다.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돼 있죠. 딱 이 두 개만 확인하면 된다. X입니다. 등기필 정보도 확인해야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권 유무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임의대리인지 여부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실무니까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5번이 답입니다. 그러나 민법적으로 보면 꼭 인감증명이 없다고 해서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죠. 대리는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현명주의라고 하죠. 현명주의. 현명, 나타낼 현자, 이런 명자. 대리권을 줬다는 것만 나타나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대리권 주놓고도 난 준 적 없다 이렇게 하면은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인감증명을 받아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답 5번입니다. 6번은. 7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죠. 반드시 등록.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16번에 있는데요. 이건 행정처분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죠. 나머지 다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2번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처분받은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저는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시험에 행정처분 2문제, 행정벌 2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고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죠.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근데 만약 베트남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 중에서 베트남 분 합격했어요. 거기서 대학원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거제도에 계시는데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외국인이. 그러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합격하면. 자, 그래서 8번에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은 모든, 이 말이 틀렸죠. 소위 중개인은 폐업해도 다시 중개인으로 등록할 수는 없죠. 물론 자격 취득해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폐업한 후 중개인은 등록 불가능입니다. 3번이 10번 이상 나왔던 판례입니다.
즉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보와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중도금 계약금 떼먹고 실장이 출근 안 하면 그것도 중개 업무이므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손해를 입은 경우도 역시 중개 업무이므로 손해배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보아 판단해야 된다. 판례입니다. 4번은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의하면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이제 일종건생이죠. 금융업소, 중개사무소 등이 30제곱미터 이상은 이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할 수 없다.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냥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라고만 돼 있을 뿐이고 일종건생, 이종건생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건축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종건생에서는 가능합니다.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5번도 틀렸죠. 이게 목적이 시험에 나오면 어렵죠. 목적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암기 프린터 1번에 1번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고 암기 프린터 1번에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입니다. 자, 그 목적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이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건전하게 지도 육성했는데 지금은 지도라는 말도 빠졌습니다. 이게 옛날 목적의 법조문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럼 질서 확립 안 해도 되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돼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없다고요. 어렵죠. 이게 오히려 시험에 나오면 단순히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꼭 1조 이 목적은 자꾸 몇 번 암기해 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시험에 나오면. 2번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부분이 낼 만한 부분이 많으니까 목적까지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번에 1번이고요. 9번은 기본적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이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즉 세부 확인 사항이 4가지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이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세부 확인 사항. 그래서 1번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에 해당되고 2의 서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대신에 소화전 비상벨을 기재하죠. 이건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 집에 방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거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각 실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방이 있으면 방마다, 거실이 있으면 거실에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방에 안 들어가 보면 알 수 없잖아요. 그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알려줘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업공개사 혼자서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5번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거는 내진 능력은 건축물 대장 보고 개업공개사가 기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답 1번입니다. 백화점 할인 매장, 이거는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다른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잖아요. 백화점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조회해봐도 되고요. 백화점 같은 거는 입지 조건은 9번과 같은 문제가 시험에 해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 확인 설명서 서식과 관련된 문제 꼭 이대로 안 나오더라도 이걸 틀렸으면 다시 한번 기본서에 있는 확인 설명서 서식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서브노트 130페이지, 13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9번에 1번이고요. 10번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확인 기본 대통령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게 꼭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5개 지문 중에 10개 나오는 게 3문제 정도 나온다고요. 200개 지문 중에.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데 암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행령에 있는 게 38조니까 38개, 시행규칙에 있는 게 29개예요.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고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입니다. 기억 기출문제 나왔어요. 가태료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다. 이게 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미험에 있는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시 리얼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디귿 거래계약서 게재해야 될 사항, 리얼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이거 다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9가지도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식, 모든 서식은 전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나왔던 것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등록 기준 시행령에 있습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 시행령에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좀 어렵죠.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때마다 다시 법조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 암기할 수는 없다고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미엄 맨 마지막 이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다고요. 기역, 미엄 이거 시험에 다 출제됐던 지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답 4번입니다. 1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죠?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 게 등록신청,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시도지사한테 확인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3번 고용신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게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원이라는 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아무 말 없이 사원은 임원하고 동격입니다.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5번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보조원은 책임이 없다. 틀렸죠? 실장이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실장 책임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가지고 실장 해가지고 한 건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사장이 알아서 다 책임지니까. 당연히 민주주의는 자기 책임주의입니다. 잘못한 자기가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고요. 실장이 잘못했으면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이지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실장, 직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2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